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비대위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덕담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예, 사람 생긴 것 같고 덕담하면 안 되는데 콘텐츠도 워낙 좋으신 분인데 네. 보는 순간 이 외모에 빠져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 보는 순간 외모에 빠져든다. 몸이 조금 앞쪽으로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건 덕담인지 디스인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의 본질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다른 방송 인터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보면 정말로 깊은 철학적인 어떤 깊이와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담당하시는. 네. 네. 당 지도부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또 저희가 국힘에서 또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분이 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 오늘 배치가 비대위원이시고 예. 최고위원이시고. 외모 얘기 말고 하나만 더 하면요. 예.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하게 ESG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발언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저는 이런 정치인들이 좀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뭐 이미 다 크셨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부터는 의자를 약간 더 올려서 쑥쑥 크는 모습을 매주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첫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다 아시는 노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정부의 장관 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참석하는 모습을 보는데 앞서 있는 정문 5.18 국립민주묘지 정문 민주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을 걸어서 통과한 뒤에 저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헌화하고 분향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상당히 분위기는 엄숙한 데서 진행이 됐고 정말 좀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냐 마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것이냐 합창할 것이냐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거고 재창은 같이 부르는 건데 지금 같이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참석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도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념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예,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한거의 전통이 우리를 늘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 얘기는 민주당 분들에게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 의원들을 전체 같이 가자 제안을 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다 같이 재창하자라고 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 아마 가사를 모르니까 미리 또 외우고 오셨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의 어떤 그 역사적 의미나 그리고 이게 여야 항상 그 어떤 대립의 관계에 있어서의 좀 날카로운 지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비단 오늘 하루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도 2번을 광주를 방문을 했다가 지금 3번째 방문을 한 건데 이런 노력의 어떤 모습이 나름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셨던 예. 김경진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님을 위한 행진곡 제청 문제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느낌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창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재창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화를 냈던 부분은 아무리 5.18 민주화운동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예.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광주 시민의 아픔을 공감하느냐. 저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연이 많은 노래거든요. 보면 예. 영혼 결혼을 시키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배신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를 냈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이 사실은 내각 전부 그다음에 여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왔죠. 예. 그리고 내년에도 또 오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2, 3년 반복이 되면 광주 시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국론 분열, 의견의 대립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5월은 특히 5월의 광주는 너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 단체, 유가족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보수 정당에서 이 과거의 일부 인사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념 갈등에 뭔가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는. 근데 그 너무 당연한 일이 안 됐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김영삼 정부 때 이 문제가 거의 법적 정치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입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또 신군부 일당에 대해서 당시 재판에 회부됐지 않습니까? 보면 전두환 사형 판결 받았고 노태우 이하 신군부 다 형을 선고받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우와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져서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립이 됐었는데 문제는 전두환 노태우 이 신군부 정권이 한 10몇 년을 집권하는 동안에 예.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권의 근거가 됐던 군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주입시키고 국민들을 기만시켜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찌꺼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파 일부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의 찌꺼기에 오염된 일종의 어떤 좀비 같은 정치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이게 무슨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훼손했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거죠, 예. 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더 이상 없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작년이었나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서 무릎도 꿇으시고 이준석 대표도 광주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스를 계속 보여오면서 자기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태어난 예. 소위 말해 지역색이 그런 점에서는 지역색이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분이 사실 광주와 보수 사이에 처져 있던 담 하나를 무너뜨린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 정착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님 하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 모든 광주 시민입니다. 이야기는 원고에 원래 없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넣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광주 시민들이 희생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광주였기 때문이 아니고 광주였기 때문에 저항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뭐 부산 마산에도 있었고 언제나 이제 권력에는 한가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이것이 지역을 떠나서 이 우리나라 국민의 일로 이번에 좀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오늘 이 보면서 정말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저희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이 5.18과 관련해서 자기 부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대표실 또 회의실에 들어가면 저희 당 소속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계시는데 예. 그중에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습니다. YS 대통령 그 민주화의 유산을 저희가 DNA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좀 그것을 부정하고
좀 그랬던 것을 국민들께 아픔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 이 보수 정당에서도 이 광주 정신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행사긴 했지만 저 행사 자체가 보여준 의미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에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성민 기획관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용하면서 또 행사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따지긴 해야 되지만 일단 행사 참석하는 것도 저렇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경심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아주 명확해졌다 이렇게 예.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아무튼 이제 그 계엄군의 발포는 지휘 계통에 따라서 발포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들을 받아서 확인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논란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군 개입설이랄지 뭐 이런 이제 또 굉장히 그 5.18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유공자들을 또 모독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 진짜 뭐 아까 전에 표현이 이제 좀비 같은 그런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발전의 과정에서의 모습으로 예. 다 같이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은 이쪽에 매년 오겠다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과거에 사실은 기념식인데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였습니다. 당시 이때가 이제 재창할 거냐 합창할 거냐고 논란이 많았고 당시에 보훈처장이 재창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깃발 흔들고 누구는 손을 흔들고 합창이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문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안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왜 피해자들이 있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할 행사가 왜 갈등의 자리가 되는지 그때는 참 저도 이런 방송들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말끔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예, 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2013년이고 2015년 영상도 잠깐 준비가 됐는데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5년에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죠. 그때도 3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 과거 또 뭐 학생운동도 했기 때문에 노래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최경환 부총리는 노래 안 부르시네. 아마 저기 대통령 대신해서 오셨을 텐데. 예. 올해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셔서 입모양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결식 잘 확인을 했거든요. 예. 못 부른 사람 꽤 있을 텐데 라는 거였는데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아니 뭐 근데 이 근육을 미세하게 관찰하면 입을 뻗었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카메라가 멀리서 잡혀서 네. 그리고 아무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대학생 시절에 서울법대 시절에 그 형사 모의 재판에서 예. 당시 전두환 그 신군부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사형 판결인가 해가지고 한 두어 달 도망 다녔다고 하는 그 일화도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대학 시절부터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이런 부분은 워낙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또 하나 주목받던 게 이제 사실 대선 때 다 공약이 계속 여러 번 됐었죠. 헌법 전문에 5.18 광주의 정신, 민주 정신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넣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념사에 혹시 이 얘기가 나오나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5.18 정신이
제대로 받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각종 그 조치에 대해서 빨리 협조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예. 이 부분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헌법 전문에 수록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본인들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5.18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현안을 섞습니까? 헌법 문제인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오늘 연설에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내는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헌법의 전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 당대표란 분이 여기서 지금 이 정쟁을 이렇게 하는 발언을 하는 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5.18 정신이 헌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5.18 정신이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정신과도 같기 때문에 저는 저희 또 대통령께서 워낙 의지도 확고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5.18 정신을 수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을 하려면 갑자기 모든 이슈가 개헌 이슈로 빨려 들어가는 걸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글쎄 근데 이게 개헌 논의는 매 정권마다 있어 왔는데 실제 성사가 된 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가는 블랙홀이 될 텐데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몇 번의 어떤 경험을 거치면서 학습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개헌이 거의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헌 이슈는 더 이상 이게 무슨 블랙홀이 될 것이다. 전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게 만약에 정말로 헌법 전문에 한정해서 광주 정신을 전문에 삽입하는 요 개헌에 딱 원포인트로 한다면 그거는 어렵지 않게 가능한 문제라고 그렇죠. 봐요. 근데 어느 정파가 그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보면. 국민투표 하는 마당에 이것도 하고 살짝 얻는 순간 복잡해질 때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에서는 좀 특위도 구성하고 그러면 권력구조 재편이랄지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뭐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좀 합일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17년 대선 때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많은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했었고. 근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개헌에 대한 내용들이 성숙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안 된 이유는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냈죠.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굉장히 또 다른 내용이 담겨지는 바람에 결국은 국회에서 이거는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에 대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에서 아예 그거조차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아예 안건으로조차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또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 갔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계속 우리가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개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매번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면은 예. 뭐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합일점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권력구조 개편만 가지고 합의해 볼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리고 5.18 정신 담아서 저는 개헌하는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런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을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승자 독식의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거진다 나눠 가진 상태에서 사실 정당 지지율은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진보 정당도 제 몫이 없고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몫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국민 대표체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좀 해보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는 오면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싸움하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예. 좀 다른 길도 모색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당에서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헌 이슈가 너무 부각되면 국정과제들이 다 거기에 쏠릴 수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진행 상황을 봐서 또 얘기를 하고요. 오늘 눈에 띄는 장면들이 이제 보수당의 의원 거의 전원 그리고 장관들 KTX 타고 광주로 가던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면요. 예. 지금 KTX 열차 특별 편성된 특별 열차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을 한 뒤에 이렇게 여당 또 장관들과 악수를 나눴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기념사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었고요. 네, 다 악수를 하는 모습이고 일부 보면 제가 마스크를 벗은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과 악수할 때 저가 누굽니다라고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벗는 분들도 좀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예. KTX 타는 모습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칸은 약간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무실처럼 이렇게 예. 테이블도 있고. 예. 지금 사진인데요. 예. 아마 이제 기념사를 보는 듯한 모습인데 대통령 앉은 좌석은 약간 달랐던 모습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뭐 아침에 좀 일찍 7시 반인가 출발한다는 거 좀 일찍 나오느라고 이제 열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조찬을 했다고 하고요. 저렇게 일렬로 올라가는 사람 없는데 내려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예, 장관들, 당정의 인사들이 우르르 특별 편성된 KTX를 타고 광주행을 가졌습니다. 또 뭐 올해만 가진 않겠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내년에도 다 가고 그래야 되지 내년에도 꼭 않겠습니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장면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게 뉴스가 안 되는 게 예. 맞는 거죠. 당연히 예. 헌법 정신이라고 하면 다 같이 가서 나라의 중요한 분들이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사실 대통령이 힘이 제일 셀 때 불러주셔서 다 갔던 것이 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흐름이 잘 이어지는 것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뭔가 일이 생겨서 만약입니다. 가정 확 떨어지면 한 3년 뒤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도 광주 가해줬더니 광주를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가 극히 일부 인사가 가정으로 거기를 왜 갑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웃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너무 가정이 지나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지만원 씨의 예, 얘기를 따르던 맞아. 사람들이 네. 공청회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가 계시는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컷오프로 한번 잘렸어요. 그래서 단식하면서 저 잘못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읍소를 하니까 너 그럼 대국민 사과해라. 예. 그 사과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공천에 대한 심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공천을 앞두고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 공천위원들한테 사과한 건데 5.18 우리 광주 분들께 사과를 하는 자세를 또 좀 더 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도 후보죠. 이야기 몇 번 해봤지만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 시민분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 볼 때는 정치부에 쭉 있으면 볼 때는 각각 그 상황에 필요할 때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생각이 유리한 생각이고 꼭 김진태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또 달라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고 3년 뒤에는 다시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 이제 변수가 이게 있어요. 정치인분들이. 이 생각이 주류적 물길의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 이제 이건데 그렇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서 무릎 뭐 이렇게 한 두어 번 꿇으셨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정운천 장관이라든지 몇몇 분들은 이 5.18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예. 여러 가지 자매 결연도 맺고 5.18 특별법 맺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이번에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 5.18 단체에서 아마 감사패도 받았을 거요. 예, 예.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은 이미 잡혀 있었고 거의 마지막 피날레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함께 감으로써 찍었다. 예. 그리고 그게
계속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의지로서 밝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역 의원분들께서 호남 동행 의원이라고 해서 호남에 계속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호남의 지역구를 제2의 지역구를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있고 또 아니, 지원하고 근데 있으니까. 호남에 지역구가 있었던 의원님을 이렇게 저 지금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역구가 있었던 의원님에 대해서 네, 좀 더 강하게 배려를 해야 윤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나는 건 아니냐라고 어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KTX 열차 안에서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와 통화했냐 안 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누가 물어봤나 봐요. 안 했다. 연수원 동기는 맞는데 교분이 없다. 이게 좀 우리말로 하면 안 친해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말이 맞겠죠. 그러면 강용석 의원이 다 사실이 아닌 나쁜 그러니까 말로 하면 참 구라인 건가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요.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은 이제 다 부인을 했는데 예.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근데 처음 이제 말을 꺼낸 강용석 후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과연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강용석 후보가 그런 거를 얘기한 거는 이거는 선거법에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거니 생각하고 자기 역시 김은혜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교감하는 사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은 결국 강용석 후보 혼자 거짓말 한 꼴이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녹음도 돼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진짜 지금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교분이 네.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는 건 상상이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선거 기간 아닙니까? 경기도 후보로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지금 강용석 후보가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야말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강용석 후보가 이 문제가 논란이 커져서 에이 내가 그냥 사퇴할게 하는 상황을 바라진 않죠. 그럼 이 상황과 강용석 후보 사퇴하는 것은 네. 민주당에서 엮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강용석 후보는 자기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임한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을 믿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 대통령실 좀 공식 그 보도를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용석 의원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네, 다음은 정치권에 쏟아질 제가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먼저 2위부터 보시죠.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홍 후보는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기대서 대구를 우려먹을 작정이냐며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 오라는 곳이 없어서 다시 대구로 왔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걸 본 홍준표 후보 딱 4글자로 답했습니다. 가짜 나서. 이리 보시죠. 화가 나서 뽀뽀해 주라.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인물 바로 이분이죠. 윤재순 총무비서관. 자, 2012년 대검에 있을 당시에 여직원의 볼 입맞춤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좀 긴데요. 들어보시죠.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보니까 초콜릿 케이크인가 그거를 얼굴에 케이크 디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볼에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글쎄요, 또 다른 불씨가 될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잠깐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저는 일단 윤재순 비서관의 말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이건 맥락상 틀렸어요. 제가 여태 화나서 뽀뽀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네, 그렇죠. 화나면 뭐 삿대질을 하거나 네. 뭐 다른 게 있지. 화나서 뽀뽀하는 거는 박의 정신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볼에다 하고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직원에게 내 볼에다 뽀뽀를 해서 내 화를 가라앉히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건가요? 예, 근데 화가 났다고 뽀뽀해줘라고 하기보다는 화가 났으면 사과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뽀뽀하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뽀뽀를 아무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네. 뭐 불씨가 아니라 휘발유를 껴준 겁니다. 네. 아니 예. 어느 직장에서 상사가 화났다고 기분을 여직원에게 내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을 풀어달란 말을 하며 그 말을 저기 국회에 나와서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또 해명이라고 하고 나는 정당하다는 투죠. 예, 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저도 이 내용을 좀 들으면서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저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이 윤재순 비서관께서 빨리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논란만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통령실이 빨리 판단해서 사과를 더 해서 국민들께 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더 거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눈을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예. 부적절하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맥락적으로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당시 윤재순 어떻게 보면 검찰 직원의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윤재순 생일이었는데 얼굴에다 아마 케이크를 이렇게 하는 예. 요걸 했고 근데 아무리 축하하는 자리고 장난성 축하 자리지만 사실은 케이크 얼굴에 뭉개지면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아마 여자 직원분에게 내 볼에다 뽀뽀를 하면 용서해 줄게 뭐 해서 그냥 하고 갔다 뭐 이런 취지의 변명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징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이게 화가 났는데 뽀뽀해 주면 용서해 줄게 하는 이 상황도 사실은 조금 특이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 SNS에 돌아다니는 시와 관련된 전철 안에 그 성추행. 성추행을 뭐 묘사하는, 용인하는 예. 그런 시와 관련해서도 이분의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인드가 조금은 좀 정상 궤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판단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논쟁이 계속 가면 정무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사실은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논란으로 사실은 시끄러웠거든요 보면. 언제 책에 나왔던 예. 책에 얘기했던 박현민은 거. 옛날에 썼던 책의 얘기고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에게 할 수 없는 폐악질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네. 뭐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 아이가 직장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다면 직장 가서 다 엎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가 지금 탁현민 씨 책 쓴 거랑은 저는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가게 그렇죠.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그가 그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빚었던 마찰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뽀뽀 해주라. 그래서 볼에다 하고 갔다라고 윤재순 비서관이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뽀뽀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계속 그런데 어제 고민정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윤재순 비서관이 검찰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라는 거에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기서 답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면이 가장 높고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저쪽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 발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인데 이것은 징계 종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뼈를 깎는 납품으로 자숙하면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퇴설에 대해서는 사퇴용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어제 운영 얘기 잠깐 들어봤고요. 사실 뭐 청문회 가는 자리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예, 대통령이 뭐 내 결단으로 정부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쓰겠다라고 하면 쓰는 거고요. 뭐 저는 아마 그냥 계속 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어쨌든 이게 초창기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만 국민들 보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어쨌든 쓰시는구나 이런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정무 부담, 그건 분명히 윤 대통령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예. 일단 뭐 내 사람이면 무조건 챙긴다라는 게 저희가 예전에 뭐 그런 게 형님 리더십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바가 이것보다도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장점 때문에 이 흠이 있지만, 그리고 이 흠이 내 대통령직의 정무적인 부담이 있지만 나는 이 장점을 보고 쓰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대통령 인선의 과정을 보니까요.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써봐야 안다. 내가 써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다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불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징계 종류가 뭐야? 기관장 경고야? 그거 징계를 제대로 받은 거 아닙니다. 구두야? 그러면 불법이 아니야. 불법 아니면 무슨 문제야?로 이어지는 것은 그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나 검찰 내선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불법인지 여부만 따지면 안 되는데 너무 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네요. 예. 제가 뭐 윤재순 비서관을 잘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윤재순 비서관과 오랜 생활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분의 능력을, 저희가 보지 못하는 능력을 대통령께서는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 홍준표 후보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예. 딱 네 글자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말을 간단하게 정말 압축적으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뭐 지역주의에 기대서 대구를 우려먹을 작정이냐,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를 하자 딱 네 글자로 저렇게 답했습니다. 가짜나서라고. 예. 그 뒤에 지금 나올 텐데요. 네 글자로 가짜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직접 쓰셨나 보네요. 김경진 의원님이 상당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니,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즉 타 당의 지금 당 대표격인 분의 그 언사에 대해서 저렇게 완전히 저는 가짜나서라는 저 표현의 인식에는 굉장히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런 발언 때문에 뭐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거는 정치인이 좀 지켜야 될 서로의 그 어떤 예의나 그 수준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가짠치 않아요. 그렇죠.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 전 처음에 어린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고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자기 중심이 분명해요.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 이게 한 방향성만 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고려하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고 비교적 핀포인트하는 게 정확해요. 예. 나중에 아마 홍준표를 넘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같은 표현하신 정치인인 김용태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전 어떻습니까? 대표의 가짜나서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가 대구시장 후보신데 저희 여기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당원과 시민분들께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야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저희가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과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만약에 광주나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뽑힌 그런 후보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사골국이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원분들한테도 호남 분들한테도 이건 비하할 수 있는 발언이 있다고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분 다 잘못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홍준표 후보가 이 글을 적은 곳이 청년의 꿈입니다. 본인이 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사이트거든요. 청년들의 꿈을 키워준다는 사이트에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놓은 이 플랫폼에 가서 청년 정치인에게 가짜다는 얘기를 단지 여성이고 어리다라는 이유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정말 이분이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홍준표 후보님이 남성의 중년 중진 의원이어도 가짜 선표는 쓸 것도 같긴 해요. 그것도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여성이고 젊고 비대위원장 상대당의 비대위원장 그런 부분도 가미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선 TV 토론회 때 몇 번 지켜봤지만 그때 홍준표 예비 후보님 윤석열 예비 후보께도 거침없는 언사를 사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뭐 나이가 좀 드신 남성의 중진 의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던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젊은 20대 여성 상대당 비대위원장에게 저렇게 말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좀 원하는 정치의 상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재명 경찰이 발맞춰라고 하는데 어디에 발을 맞췄냐? 국민의힘에 발을 맞췄다고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선대위원장 어제 JTBC 뉴스룸 인터뷰 내용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자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청부 고발 때문에 수사하고 수사한다고 수사당하고 있다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발 내용 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그러고 이게 지금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죠. 경찰이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후원금을 냈던 두산건설 또 성남F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에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성남의 축구단이죠. 성남FC에 약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는데 당시 토지, 사옥 부지 이런 부분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고요.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된 건 삼자뇌물죄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위원장은 경찰이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미 다 지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권력 발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성실하게 수사를 받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성남지청장 그때 기사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예. 그 경찰에서 종결하겠다고 하니까 담당 검사가 그 기록을 읽어보고 나서 이건 계좌추적이라든지 몇 가지 조사가 미흡하니 조사를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휘를 하겠다고 지휘서를 만들어서 이게 부장검사한테 가지고 갔더니 부장검사 네 의견이 맞다. 차장검사한테 가지고 갔더니 차장검사도 역시 담당검사 의견이 맞다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성남지청장 매우 친문재인 정권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제 그분이 검찰총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 지시를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해프닝 때문에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의 글을 남기고 사표를 내고 나가기도 했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찰이 추정되는 상황은 당시에 경찰이 권력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 권력이 이 사건을 위하무야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심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황당한 게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유럽 축구 그룹 구단 중에 FC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면 협동조합이에요. 시민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떼돈도 벌고 광고도 많이 유치하고 그럽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옆에다가
다 남의 기업 이름 적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남 FC도 마찬가지예요. 바지에다 네이버라고 쓰면 네이버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후원금이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광고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FC도 뭐냐? 지금 뭐 기업이 풋볼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남 같은 경우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든 두산이든 여기다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집행하고 성남 FC 경기 보러 온 사람들이 야 네이버가 성남 FC 후원하는구나 광고하는구나 생각하면 네이버 제품 쓰고 이런 자연스러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성남 FC에서 후원금 30억을 세탁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들고 갔다. 이 정도 되면 범죄 혐의를 놓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이 이 축구단에다가 돈 내고 등판에다 광고하는 게 왜 수사 대상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르시는 시청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 후원금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냈던 후원금은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한 자리 숫자의 후원금이었습니다. 1년 계약 기간이 동일하고 조건이 같았을 때. 근데 갑자기 지금 요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억, 50억씩 후원금의 규모가 10배 정도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리고 두 번째, 이 30억, 50억 동글뱅이 하나가 더 쳐진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든지 네이버가 이제 제2사옥 건축 허가를 그다음에 받았죠. 예. 그다음에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용도가 지금 특정 용도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요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판매 가치 가격이 지금 변화가 되는. 근데 실제로 이 용도 변경이 지금 성남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왜 동글뱅이 하나가 더 쳐졌냐?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인허가 관련된 또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비록 지금 이재명 시장 본인이 그걸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안 받았지만 최순실이라든지 정유라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그 어마어마한 형들을 받았던 건데 구조는 똑같다. 특히 성남F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뱅이 하나 더 커진 30억, 50억씩 들어오면 거기서 한 20, 30%가 중간에 유치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커미션조로 지급이 됐었고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었고 그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가까운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최순실이 받은 어떤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처벌받은 것이 이 사안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성남 FC와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무슨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이제 새롭게 뭐 본사가 들어가든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결국에 거기 안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공헌, 우리가 아까 말한 ESG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남에 우리가 이제 본사를 짓게 되고 또 제2사옥을 짓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 뭔가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있는 축구단에 우리가 더 많은 광고를 해서 우리도 알리고 또 성남시도 잘 키우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 아니냐. 충분히 저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르게 광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찬 후원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럼요. 계기가 된다는 말씀. 예를 들어 네이버가 제2사옥을 만들면 더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그 기업의 정상적인 사회적 공헌 활동까지 이렇게 어떤 뇌물로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례적인 거고 이런 수사가 이렇게 오래 끌어가고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검찰이 다시 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아무튼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듣고 어떻게 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을 처리할 때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자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 민주당에 어떤 생각을 가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지금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뭐 발을 맞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경찰 수사 요청이 3번이나 있었고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의 경찰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서면 답변으로 제가 가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철저하게 응하셔가지고 떳떳하다면 저는 이번에 결백하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남용은 검찰이 막아야죠. 그러려고 있는 게 검찰이니까. 검찰에 권한이 없어요. 이제 검찰 핫바지예요.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송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아니 지금 보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딱 정확히 그거는 사례를 요 보여주고 법 있는데. 바뀌기 전에 상황에서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지휘를 했었던 거고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이건 지휘가 아니라요. 그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한 거고 네. 이거는 지금 바뀐 법안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이거는 그 검찰 개혁 논란으로 가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누가 수사권을 갖던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 이것을 견제하는 또 국회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군합발 입법, 검수합법, 군합발 입법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역사의 정의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일단 뭐 일부에서는 A차를 피하려다 B차를 당했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경진 의원님은 당연히 받아야 될 수사다. 예, 원래 가던 길이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CN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AI 경우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서 좀 더 차원 높은 경호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로 그렇게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보안 구멍. 자,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그리고 기념사가 가장 큰 정치권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지금 그 얘기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자, 오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4분에 송고가 된 단독 기사예요. 한 언론에. 자,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사 7번 쓰고 고쳤다. 5월 정신 확고히 지킬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 뭐 내용은 보면은 얼마든지 취지해서 쓸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가 단독 기사냐? 이 기사에 딸려 있는 사진이 단독 사진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5.18 기념사 초안으로 보이는 그 원고에 저렇게 직접 파란색으로 첨삭, 수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내용이 같이 언론에 나온 거죠. 저희가 그냥 사실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다 눈에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된 사진인데 그러니까 파란 글씨 부분, 손 글씨 부분이 기념사에 그대로 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요. 자, 첨삭한 부분의 제일 마지막 내용 보시면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기념사 그대로 이 장면 나왔는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오늘 그 기념사의 가장 핵심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매체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5월 정신은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런 핵심 표현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5.18 기념사 핵심 메시지, 보통 이제 펀치라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행사 전에 미리 유출됐다. 오늘 오전 6시 54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사진은 그럼 어디서 난 거죠?
자, 이 사진 또 바로 그 밑에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 기사에 딸려있는 사진 밑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작성하면서 수정한 원고라는 설명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제공했다. 바꿔 얘기하면 내부자가 직접 언론에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부자가 만약에 주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그럼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참고로 이제 저도 과거에 출입기자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제 기억에는 흔치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대통령의 공식적인 연설은 그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뭐 보통 20분, 30분, 뭐 길게는 1시간도 되지만 보통 2, 30분 전에 언론에 미리 줍니다. 대신 이제 이 시간을 어기면 뭐 페널티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미리 공개가 되지 않고 게다가 대통령실 참모가 뭐 사진을 찍어서 미리 공개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행사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대규모 공식 행사, 게다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5.18 행사,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행사의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미리 유출됐다라는 점이죠.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가까운 참모, 지금 최소 수석 비서관급 이상으로 지금 유추가 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본인의 위치, 내가 이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어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라고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통령 공식 연설문은 그 무게와 중요성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는데 뭐 기자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엠바고라고 해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대통령실 보안이 허술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고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썰어보는 건데요. 자, 이런 사례가 또 하나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볼 텐데요. 바로 어제 저녁에 한 그 야구 커뮤니티, 되게 유명한 야구 커뮤니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3장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제 밤에 자택 주변에서 그 저 애완견 써니, 썰기가 아니라 써니를 데리고 같이 산책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 올라온 그 글에 보면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주민이다 말하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 기둥에 비춰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진 찍은 사람이 상당히 근접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걸로 유추가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사진 나오니까 이제 또 논란이 나오는 거죠. 자, 주민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대통령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런 사진을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막 바로 올려도 유포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친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공개된 행사 장소도 아니라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일반 시민이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근접한 게 가능하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자, 일단 만약에 그 경호처 직원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뭐 양해가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리고 현재 경호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 설마 이 정도로 경호가 허술하겠느냐. 설마.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촬영한 게 아니라 경호처나 대통령실 직원이 촬영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동정사진을 뭐 공식적인 루트, 뭐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인터넷 민간 커뮤니티에다가 임의대로 유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경호나 보안의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아무튼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산 집무실 같은 건물 안에 언론 프레스센터 같이 들어가면서 보안 강화 필요성이 나와서 저희가 한 차례 썰어본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5월 4일이었죠. 저희가 한번 뉴스썰기에서 다뤄봤는데 자, 찌개는 아무나 먹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마치 국정원 직원 수준의 과도한 신원조회, 아버지 뭐 하시니? 북한에 친인척이 있느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기자들 반발을 샀다라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 있죠. 결국 논란이 돼서 그걸 취소했다. 그 취소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이후에 또 한 번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에게 보안 앱을 깔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보안 앱을 깔으라.
그러니까 이 보안 앱을 깔게 되면 휴대폰 촬영이나 녹취 이런 것들에 제약이 되는 그 경호와 보안을 위해서 이런 걸 깔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자들이 반발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은 대통령실 1층에서만 주로 있고 2, 3, 4, 5층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반발이 나오자 결국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 기자들에게는 보안 앱을 깔라고 강제하지 말아라. 뭐 보안에 취약하다거나 아이폰도 제한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 소통 위주로 한 건물을 입주했고 뭐 언론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같은 건물이라서 취재도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정작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약이 더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어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기자에게 보안앱 강제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 사전 협의가 없는 촬영이나 녹취가 단 한 차례라도 적발이 될 경우에는 기자실에서 곧바로 퇴출을 하는 조건이다. 자, 만약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홍보수석실 직원이 책임진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서 자, 기자들이 반발하고 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보안 앱을 까는 거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 다만 문제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경고성 발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기자들에게는 대통령실의 경호와 보안 문제를 엄격하게 강조하면서 뭐 엄격하게 핸드폰 촬영도 못하게 하는데 정작 내부 직원인 누군가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중요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찍어서 공개, 유출한다거나 어떤 시민은 바로 근접해서 촬영을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막 올리는 모습들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과 잣대가 좀 다르다. 언론에는 철벽 보안을 요구하는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구멍 뚫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성대 기자가 이렇게 뉴스를 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키워드를 좀 볼 텐데요. 자, 오늘 키워드 아는 만큼 보이는 보안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와 보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처는 대통령의 경호, 보안 주춧돌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성대 뉴스 설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 오면서도 겁먹은 표정이 아니야. 희죽희죽 웃으면서 오더라. 지난 11일 새벽 서울에서 한 4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과는 또 다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좀 영상 구성을 봤는데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네. 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11월 새벽 6시경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공원 앞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40대 남성이 인근을 지나고 있던 60대 남성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을 하고 또 한참 동안 주머니 등을 뒤지다가 급기야 이제 주변에 부서져 있던 경계석을 들어서 내리치기도 합니다. 1분 동안 이런 폭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다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사건 개요를 잠깐 봤는데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피해자를 행인들이 그냥 지나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영상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밤중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실제로 녹화된 영상을 보면 무려 50여 명이 넘는 행인이 그곳을 지나쳐갔어요. 심지어 이 폭행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걸어간 행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폭행이 끝난 다음에 1차 폭행이 끝난 다음에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범인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게다가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도 역시 더 충격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원래 이런 크고 작은 폭행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경각심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이스탠더 효과라 그래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좀 보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네. 범죄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좀 무감각해지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쓰러져 있지만 신고도 늦었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6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요. 6시 9분경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6시 15분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거죠. 상당히 폭행의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당시 숨진 후에 사실 곧바로 잡지는 못했어요. 인근 150m 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그 후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는데 폐지 이제 고물을 수집하던 80대 노인이 이제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역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명의 피해자 모두가 60대 남성, 80대 노인, 다 네. 약간 노약자를 상대로 마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가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자가 쓰러지고 5분쯤 뒤에 바로 또 도망치던 와중에 80대 노인을 만나서 폭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사실 뭐 사망까지 가진 않았지만 두 번째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에 잠깐 언급됐지만 웃고 있고 좀 기사 보면서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이 두 번째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인상착의를 설명을 들은 경찰이 이거 동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자를 잡은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즉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보이는 태도와 표정과 말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격자의 제보도 있었는데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다. 경찰에 붙잡혀서 함께 걸어오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왔다. 보통 이런 이상 행태를 보일 때는 크게 나누어서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음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약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경찰이 약물 검사를 시행했는데 경찰에서 실시한 이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상황을 좀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60대 노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든 얼마나 피해자는 무서웠을까 상황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여러 차례의 공격이 가해졌고 심지어 가장 치명적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공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연속으로 내리쳤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받았을 여러 가지 고통과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으로 많이 통용되는데 그거로 인한 이제 조증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을 보인다던가 체포 직후에도 조사할 때 계속 너무 웃어가지고 조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법원에 나올 때도 기자들 앞에서 웃었다고 하거든요. 지난 13일이죠. 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원인이 혹시 그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필로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직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은 일단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걱정되는 건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네. 만약에 이게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형량이?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구속이 됐는데
처음에는 살인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훔쳤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적용됐고요. 또 그 외에도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또 불법 체류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현재 그 구속영장에 기재가 됐었는데 문제는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좀 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혹시 심신미약으로 이거 형의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뿐만 아니라 음주의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음주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투약한 후에 범행을 한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형에 감경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판결의 경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거나 또는 변경된 건 아닙니다. 기존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보아서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위험의 발생을 스스로 예견한 상태에서 자의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 등 약물을 복용 투약한 경우에는 이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규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극단적인 상황으로 네. 자의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거를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계속해서 발뺌을 할 경우에는 그걸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누가 나에게 내 몸에 밀어 넣었고 나는 내 자의에 의해서 이거를 마약 복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심신미약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 대한 그 증명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형법 10조 3항에 따르면 그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자의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만약 마약 투약을 한 게 정말 자의로 한 것이다라고 확실해지면 어쨌든 감형이 되지 않는 걸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실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저희가 좀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고 최근 너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경기도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약물을 투약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저희가 지난해 마약 압수량을 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 와, 지난해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이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물론 이 압수량이라는 게 정말 마약의 유통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량 적발건이 있어서 이렇게 늘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마약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덜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중간 이제 환승지로 이용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압수되면은 압수량이 확 늘기도 하는데 문제는 적발 건수 역시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마약 위험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밀수 건수, 적발 건수도 이제 2021년에 1000건이 이제 1000건을 넘었는데 그동안 과거 수년간의 적발 건수에 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는 거거든요.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약은 이제 불법,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늘어났는지 최근에 이제 클럽에서 놀고 귀가하던 20대 남성이 돌연사한 것도 보니까 혈액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거는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이에요. 네, 이거는 실제로 클럽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고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약 전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망자가 본인 스스로 마약을 복용했거나 투약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섭취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주입을 한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초반에는 이 사망자와 가까운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일행 중에 일부는 역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 함께 고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
이제 실수에 의해서 복용한 것인지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뭐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 경기도 또 서울의 다른 지역들 계속해서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마약 청정국 옛날 얘기죠. 정말.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민망해졌어요. 네네, 물론 마약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청정국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이제 저하시키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약 범죄를 없앨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정말 청정한 국가로 돌릴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심지어 관용 없이 극형에 처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도 마약 범죄는 근절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가능한 이거와 관련된 네네. 범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지금 네. 강구가 돼야 돼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을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표식도 색깔도 다르게 하고요. 그리고 수용도 여러 가지 특별하게 조치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마약 관련돼서 이제 그 초범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얕은 정도의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약 사범들을 더욱더 이런 마약류 범죄와 강력하게 더 연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제기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것도 교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약과 관련한 범죄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